병원비와 교육비가 공짜인데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도 없으며 결혼하는 부부들에게는 무료로 집을 지원해주고 매년 생활비까지 1억씩 나눠주는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으로 이민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과거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면서 실제로 이와 같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나눠줬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무책임하게 돈을 마구 써대기만 하다가 몰락해버린 나라가 있었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섬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나우루는 적도의 바로 아래인 남이 1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 면적 21km이로 서울의 용산구 정도 크기인 매우 작은 나라죠. 이곳의 인구는 2020년 기준 1834명 정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우루어와 영어를 쓴다고 합니다. 나우루는 1798년 유럽인들에게 발견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저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오세아니아의 여느 섬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후 30에서 40년간 유럽인들이 이 섬에 다녀갔고 이들이 무기와 술을 가져와 섬에 퍼뜨리면서 평화롭던 섬이 파괴되고 부족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 후 전쟁과 질병으로 40년간 많은 사망자가 생기면서 인구가 원래 수의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을 만큼 줄어들었고 독일에 점령당한 1888년 무렵에는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30%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변변한 배도 없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았던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새똥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엘버트로스라는 새똥이 쌓여서 만들어진 인광석이라는 물질이 나우루 섬 전체를 뒤덮고 있었는데 인광석은 질 좋은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나우루 공화국 정부는 1970년부터 인광석을 수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갈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최고의 경제 호황기였다던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달러대 정도인 것이 당시의 물가와 경제력 수준이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작은 섬나라가 이들의 국민소득을 아득히 뛰어넘었던 것이죠. 나우루에 살던 국민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고 당시 1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워낙 인구가 적은 나라여서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비교적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적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오일머니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돈을 펑펑 써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모두 잘 살았다고 하죠. 당시 나우루에서는 일반인들이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피지나 하와이, 싱가포르로 매일같이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길이 18km, 제한속도 40km짜리의 도로만 하나 있어 고속도로가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같은 고급 스포츠카를 기본적으로 2대씩 타고 다녔다고 하죠. 그 좁은 섬에 여객기만 9대의 주유소는 29개나 있었고 나우루 사람들은 걸어다니기를 귀찮아해서 얼마 안 되는 거리도 차를 타고 다녔으며 마트에서 쇼핑을 하기도 귀찮아서 차를 몰고 마트 앞에 가서 전화하면 종업원이 주문한 물건을 들고 나와 차에 실어주었다고 하네요.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마구 퍼주다 보니 인광석을 캐는 산업에는 현지인들은 없고 외국인 자본가와 외국인 노동자들만 잔뜩 있었다고 하죠. 나우루 국민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로 때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우루에서 일하는 공무원까지 모두 외국인이었다고 하죠. 세금도 없고 집값과 교육비, 해외 유학 경비의 의료 서비스까지 모두 국가에서 대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짜였습니다.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도 고용된 메이드가 다 해줬죠. 이들이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돈을 펑펑 써대기만 한 탓에 몰락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인광석 광산의 채굴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인광석이 바닥을 드러낼 조짐을 보인 것이죠. 이때부터 몰락의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는 이 사태에 나름 대비를 해보겠다고 바닷가에 항구를 만들어 국민들을 일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나우루의 국민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요. 나우루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바닷가에서 해수욕이나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손 하나 까딱 않고 놀기만 하다 보니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은 없어진 지 오래였고 농사지을 땅도 인광석 채굴로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법이나 낚시하는 법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심지어 빨래나 요리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정부가 해왔고 자신들이 직접 해본 것이라고는 슈퍼마켓에서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사와서 먹는 게 전부였다 보니 예전에 농사나 낚시, 빨래, 요리 같은 것을 해본 경험이 있던 장년층이나 노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인간적인 삶을 위한 필수 능력도 완전히 잊어버려 옆 나라에 가서 배워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땅이 채굴 산업에 쓰이면서 국토의 80%가 바위 덩어리만 남아있는 황무지 상태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만한 여건도 되지 못했죠.
때문에 현재까지도 나우루에서는 수입산 가공식품만을 구할 수가 있을 뿐 현지에서는 생산되는 작물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일부 열대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가정이나 돼지를 키우는 가정도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텃밭에서 채소 기르는 수준이어서 산업이라 말하기 민망할 수준이라고 하네요. 사실상 농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무방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우루 정부는 인광석의 채굴량을 줄이고 해외 유명 휴양지에 빌딩을 지어 임대업을 하는 등 노력을 해봤지만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나우루 국민들의 소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국민들은 그때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나마 있던 자산이라도 잘 관리했다면 지금처럼 망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당시 나우루의 정부도 다른 나라들처럼 부정부패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정부 예산을 횡령하는 일은 수시로 있는 일이었고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투자를 하면서 줄줄이 말아먹게 됩니다. 게다가 국제 거래 및 투자를 할 때도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없이 대충대충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국가 예산 수천만 달러가 증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수많은 정부의 관리들이 국가 예산을 마치 자신의 개인 자금처럼 생각했고 경제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경제에 대해 어떤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값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인광석이 거의 바닥날 때쯤에는 투자해두었던 부동산을 담보로 세계의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스위스를 흉내내서 세계의 검은 돈을 보관하는 은행업을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이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면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조세 피난처 노릇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이때까지만 해도 예전 전성기보다는 한참 떨어지지만 아직도 오세아니아에서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부유한 나라에 속할 정도는 됐죠. 하지만 2001년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나우루는 그동안 검은 돈으로 벌어들여온 수입 때문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국제적으로 제재 조치를 받는 바람에 나우루의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후 계속해서 어려움에 시달리던 나우루는 현재 호주의 도움을 받으며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나우루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쿵푸어슬의 주무대인 돼지초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무법지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법지대는 영화 속만이 아닌 현실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홍콩의 유명 배우 양조위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아편굴투성이에 쥐와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더러운 곳인데다 법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홍콩의 신시티 같은 곳이라고 하죠. 영화 중경삼림의 무대가 되었던 장소로 유명한 충킹맨션과 함께 홍콩의 양대마굴이라 불리는 이곳의 이름은 구룡성체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마계촌이라 불리는 구룡성체는 원래 송나라 시절 해적들에게서 지역 특산품인 소금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기지였습니다. 1842년 아편전쟁 이후 난징조약으로 홍콩섬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자 영국이 중국 본토를 노리지 않을까 걱정한 청나라는 구룡성체를 영국을 감시하기 위한 요새로 사용했죠. 2차 아편전쟁 후 북경조약에서 청나라는 구룡성체가 있는 구룡반도를 영국에 영구적으로 내어주는 상황 속에서도 구룡성체만은 끝까지 중국의 관할구역으로 남겼습니다. 이후 청나라에서는 구룡성체에 계속 군대와 행정관을 남겨두며 주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영국은 온갖 핑계를 대며 기어이 그들을 모두 쫓아내버렸죠. 그렇게 구룡성체는 영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구룡성체는 여전히 청나라의 영토였기 때문에 주변의 한족들이 빈성체를 점령한 채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성벽마을이었던 구룡성체가 슬럼가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였습니다. 1941년 홍콩을 점령한 일본군은 구룡성체의 성벽을 밀어버렸죠. 그 이유는 자신들의 군 수송기가 옷가기 쉽도록 카이탁 공항의 확장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1945년 일본군이 패망하면서 본국으로 물러나자 성벽이 없어진 채 비어있는 구룡성체, 홍콩의 불황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거주지역이 만들어졌죠. 그때까지도 구룡성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난민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중화민국이 이곳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중화민국은 영국 군대와 홍콩 경찰들이 이곳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데다 자신들이 구룡성체를 관리하는 것조차 거부했는데요. 결국 구룡성체는 사실상 어떤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는 무법천지가 돼버린 것이죠. 이렇다 보니 각종 난민들은 물론 범죄 조직까지 모조리 구룡성체로 몰려들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성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점차 괴상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체 안에는 무허가 병원과 무허가 치과 등의 불법 업소들이 수없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도박과 마약 등의 각종 불법 행위들이 매일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갈 곳 없는 사람들과 범법자들이 구룡성체로 계속 몰려들었죠. 하지만 구룡성체의 총면적은 0.03km로 잠실야구장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끝없이 몰려든 사람들은 어느새 5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난민들은 좁은 면적 안에서 어떻게든 살 공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 위로 무허가 건물들이 제대로 된 설계 하나 없이 마구잡이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구룡성체안은 마치 미로와도 같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구룡성체는 2, 3층 규모의 작은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지만 증축에 증축을 거듭하며 15층까지 늘어나게 되었죠. 원래부터 15층 건물이 아닌 2층이었던 건물을 억지로 15층까지 증축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룡성체는 건축학상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지어진 구룡성체였지만 가운데에는 건물을 쌓아 올리지 않았는데 이곳에는 구룡성체의 대형 상점과 유치원, 양로원 등의 시설이 있었다고 하네요. 구룡성체의 내부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건물 옥상까지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복도에는 살찐 쥐들과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더러운 환경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1.1평밖에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구조였기 때문에 화장실과 세면장은 공동시설이었죠. 옥상과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마치 고시원처럼 햇빛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24시간 불을 켜고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둠의 세계에 온갖 범죄자들이 모여들었으니 당연히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관할 문제 때문에 성체 내에서 온갖 범죄 행위들이 벌어져도 홍콩 경찰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사건마저 어떤 경찰관도 손을 댈 수 없었고 손을 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돼도 경찰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홍콩 거주권자뿐이었기에 홍콩 거주권이 없는 대부분의 구룡성체 난민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경찰들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마페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과 한패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1960에서 70년도까지의 구룡성체는 그야말로 사마페의 말이 법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곳을 지배하면서 이득을 챙기기는 했지만 범죄자들의 조직인 사마페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할 리는 없었죠. 그래서 구룡성체의 주민들은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었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의 도움을 받기 힘들었고 환자가 생겨도 구급차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성체 안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만 했죠. 당연히 의무교육 같은 것은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었고 교육시설이라고는 구세군 교회에서 세운 유치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기와 수도는 밖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쓰거나 자체적으로 우물을 찾아서 해결해야 했죠. 배수관은 길거리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길을 가다가 오래된 배수관이 터져 갑작스러운 물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의 어점을 틈타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성매매 업소와 도박, 마약, 무허가 병원, 무허가 한의원, 무허가 치과 등의 불법 업소들도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때문에 홍콩인들은 더럽고 위험한 곳이라며 구룡성체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았다고 하죠. 물론 구룡성체의 범죄와 연관된 업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세금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식품 공장이나 의류 공장, 플라스틱 공장 같은 시설도 구룡성체에 많이 생겨났죠. 당연히 무허가이긴 했지만요. 구룡성체의 이런 음란하고 퇴폐적인 이미지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사이버펑크 소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체는 치외법권 지역이었던 만큼 홍콩에선 금지된 온갖 어둠의 요소들이 판을 쳤기 때문이죠.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건 물론 홍콩에서 금지된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즐비했으며 마약 소굴도 여러 곳 있었고 무면허 치과 의사의 진료도 성행하는 등 온갖 수상한 영업이 판을 치는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룡성체도 결국은 사람 사는 동네였죠. 그 험한 곳에서도 옥상에서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이 있었으며 정식 기관은 아니지만 성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학교도 있었습니다. 연장자를 위한 양로원도 있었으며 이발소도 있었고 국수와 만두 등을 파는 식당도 있어서 성체 주민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했죠. 심지어 성체 안에는 시내에 내다 팔 에그타르트나 딤섬,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도 많았습니다. 마약과 성매매에 무면허 의사가 몰려있는 악의 소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보통 사람들의 삶 또한 있었던 것이죠. 1986년 더 이상 구룡성체를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홍콩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서 구룡성체 안에 있던 범죄자들을 싹쓸이해버렸는데요. 이후 몇 년에 걸쳐 그곳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후 1994년 철거 작업까지 모두 끝내면서 악명 높던 구룡성체의 주택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는 예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구룡체성 공원이 생겼다고 하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룡성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도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어느 지상파 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 교도관의 삶에 대해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있는 교도소의 내부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산뜻하고 깔끔해서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범죄자들의 숙소가 고시원이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숙소보다 나은 것 같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범죄자들의 인권도 어느 정도는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고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들은 몇몇 외국의 교도소들을 예로 들며 우리도 이들처럼 범죄자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다시는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면 외국의 교도소들은 대체 어느 정도이며 우리와는 얼마나 다르길래 그러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보았습니다. 흉악범들조차 벌벌 떨게 만든다는 전 세계의 악명 높은 교도소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태국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방쿠안 교도소입니다. 태국의 논타부리에 있는 방쿠안 교도소는 주로 사형이나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마약 사범과 흉악범들을 가둬두는 곳인데요. 범죄자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3개월 동안은 발에 족쇄를 차고 다녀야 합니다. 특히 사형수의 경우에는 사형이 집행된 이후 죽어서 땅속에 매장될 때도 족쇄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죠. 담벼락에는 1m 높이까지 고압 전기선이 둘러져 있어 탈옥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4시 30분이 식사 시간인데 동물 사료 수준의 음식이 나온다고 하네요. 죄수들이 머무는 숙소 역시 최악의 환경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포함해 10평이 채 안 되는 공간에서 50여 명의 죄수가 함께 생활한다고 하죠. 화장실에는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설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수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죄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죠. 이런 끔찍한 환경 탓에 교도소 안에서는 흉악범들이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소리치며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아마도 태국에서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자율한 사치에 불과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는 한 번 들어가면 죽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는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입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에 있는 흑돌고래 교도소는 연쇄살인범이나 테러리스트 등의 강력 범죄자들만을 모아놓은 곳이죠. 시골 산골짜기의 깊숙한 곳에 있어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가려면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 하고 러시아 교도소 중에서 최고로 손꼽힐 만큼 엄중한 경계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모든 교도관들은 실탄이 장전된 총을 휴대하고 다니고 잘 훈련된 개들과 함께 다닌다고 하죠. 이곳의 죄수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합니다. 심지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해도 교도관들이 달려와 살려내버린다고 하네요. 죽음조차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상태로 고통받으며 죗값을 치러야만 하는 곳이죠. 이곳의 죄수들은 약 1.4평의 비좁은 감옥에서 2명이 함께 생활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수감실을 비롯한 교도소 전 구역은 24시간 가동되는 CCTV와 교도관들의 순찰로 감시받기 때문에 몰래 딴짓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하루에 한 번씩 운동시간이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나마도 산책 감옥이라고 하는 비좁고 단절된 곳에서 몇십 분 동안 걷는 것이 고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곳의 수감자들은 이동할 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눈을 가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도소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 탈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실제로 감옥이 생긴 이래 단 한 명의 수감자도 탈옥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교도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어서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곳 죄수들의 생활이 얼마나 괴롭기로 악명이 높은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죄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흑돌고래 교도 소행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절망에 빠진 그는 교도소로 옮겨지기 전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있는 ADX 플로렌스 슈퍼맥스입니다. ADX란 최고의 보안 관리를 하는 시설이라는 뜻이죠. 미국에는 테러범이나 연쇄살인마 등 죄질이 나쁜 흉악범들만 가두는 슈퍼맥스라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ADX 플로렌스 슈퍼맥스는 그 이름에 걸맞게 슈퍼맥스 중에서도 최고의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하죠. 이곳에서는 수감자 전원이 독방 생활을 하는데요. 하루 중 1시간의 운동시간을 제외한 23시간을 가로 2.1m, 세로 3.7m 크기의 독방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독방에 있는 흑백 TV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종교 채널 하나뿐이고 잠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침대 위에서 자야 하죠. 하루에 1시간 동안 방을 벗어날 때도 손에는 수갑을 차고 발에는 족쇄를, 허리에는 사슬을 묶은 채 이동해야 합니다.
죄수들이 탈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방 외부는 철문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으며 원격으로 조정되는 철문만 무려 1,400개라고 하죠. 죄수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동작 감지 카메라와 CCTV가 곳곳에 있으며 교도소 주변에도 12개의 감시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중무장한 경비원들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모든 감시망과 특급 보안 장치를 기적처럼 뚫고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그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감옥 외부에 광활하게 펼쳐지는 허허벌판은 탈옥한 이들에게 절망감만 더할 뿐이고 그에게 남은 미래는 중무장한 채로 달려온 교도관들에게 붙잡히는 것뿐이겠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악명이 높은 최악의 교도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곳 교도소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나니 왜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하게 될 거란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먼 옛날 존재했지만 바닷속에 가라앉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땅 아틀란티스. 서구에서는 무대륙과 함께 사라진 지역 전설로 유명한 곳이죠. 초고대 문명이었던 아틀란티스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그 존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 대륙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했고 여러 장소들이 후보지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2018년에 아틀란티스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후보지가 새롭게 발견됐는데요. 바로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국가 모리타니에 있는 사하라 이눈입니다.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와 놀랍도록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그곳,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전설상의 섬이자 그 섬에 있던 국가의 이름인 아틀란티스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그 존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플라톤 가문의 조상 중 한 명인 솔론이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사제들과 나눈 대화가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그걸 150년 뒤 자손인 플라톤이 기록으로 남겼는데 거기에 아틀란티스 대륙이 소개됐던 것이죠. 대서양 한복판에 있던 아틀란티스는 강대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아테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를 정복했던 강력한 국가라고 묘사돼 있는데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수호하는 대륙으로 오리알콘이라는 귀금속이 특산품이었으며 다른 귀금속도 매우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의 탐욕과 사치, 오만함이 심해지면서 자신들의 강성한 국력만 믿고 아테네를 침략했다가 크게 패배했죠. 이에 분노한 포세이돈이 화산을 폭발시키고 홍수를 일으켜서 섬을 통째로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지구의 모양이 구체가 아니고 평면으로 돼 있다는 지평설이 주류학설로 통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 바다 건너에 또 다른 대륙이 있다는 플라톤의 가설은 기존의 지평설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의 말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고 플루타크 영웅전을 쓴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의문을 표했다고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플라톤이 쓴 기록이 거짓이라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3세기쯤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당대의 학자들을 모아놓고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는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딱히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고대의 문서들이 소실되기 이전 시대 학자들조차도 아틀란티스에 대한 단서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너무나 구체적인 묘사에다가 자신의 가문 출신 어른인 솔론이 이집트에서 들은 것이라며 조상의 이름을 내걸고 사실이라 주장했다는 점. 플라톤이 시인들을 추방해버리자고 주장했을 정도로 평소에도 만들어낸 이야기를 싫어했다는 점 때문에 그저 꾸며낸 이야기로 취급되지만은 않았고 그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후로도 아틀란티스의 전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죠.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호기심은 훗날 유럽인들이 미지의 대륙을 찾아 떠나게 만들었고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플라톤의 묘사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가운데에 있는 중앙섬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의 운하 3개가 둘러진 동심원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와 같은 상상도가 많이 그려졌죠. 기존에 아틀란티스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됐던 장소로는 에게해의 산토리니 섬, 부케의 도버랜드, 모로코의 수수마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장소들은 당시 역사적 상황과 시기가 맞지 않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이유로 아틀란티스 대륙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2018년에 들어와서 새롭고 강력한 후보지가 등장합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국가 모리타니에 있는 사하라 이눈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틀란티스와 비슷한 거대한 동심원 모양의 지형이지만 너무 크다 보니 평지에서는 흔한 모래사막의 언덕으로만 보여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해상도 인공위성 사진을 얻게 되면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려왔던 아틀란티스의 지형과 유사한 모습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모래 언덕으로만 보입니다. 이곳은 현재 분쟁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든 고고학자든 출입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은 중앙섬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구조의 지형 크기가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의 크기와 거의 같고 북쪽에 산이 있고 남쪽에 평야가 있다는 묘사와 일치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지금은 사막이지만 2만 년마다 초원이 되었다가 사막도 되었다가 하는 곳인데 사하라의 눈이 지금처럼 사막이 된 것은 약 5천년 전부터이니 플라톤이 주장한 시기인 1만 1천 년 전에는 이곳이 사막이 아니라 초원이었다는 점, 모리타니 사막에서 고래 화석이 발견되며 이곳이 한때는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적이 있었다는 것 등등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는 모종의 이유로 지진으로 가라앉은 후 진흙으로 막혀 배로는 접근할 수 없었다 라고 기록한 것과 일치하는 점 등 그동안 사람들이 아틀란티스를 상상하며 그려온 모습과 놀랍도록 비슷한 지형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아직까지 이곳이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확실히 결론난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가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머지않아 고고학자들이 이곳의 진실에 대해 밝혀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틀란티스 대륙의 강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사하라의 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